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어제 내렸지요. 이에 따라서 대체법 마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고요. 또 1953년이었습니다.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이제 나온 폐지 결정인데 어제 그 헌재 판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한 취지를 어떻게 선언한 거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사실 선진국 국가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 신장에 좀 앞선 좀 바람직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7대2, 분리해서 보면 4대3대2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2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 됐습니다.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결과인데 반대로 이제 단순 위헌의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고요. 각각의 재판관들의 의견은 좀 어땠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크게는 현재 재판관 9명 중에서 7명 이미 이건 이제 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헌법 불합치냐, 위헌이냐 이 차이는 있지만은 예. 이것이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요.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9명의 재판관 자체가 전원이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존중돼야 마땅하다. 다만 네네.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임신한 시초부터 출생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임신한 여성의 어떠면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과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 것이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예. 정해라 이런 취지로 정한 겁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라는 게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좀 야기될 수 있어서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아까 성임 앵커 말대로 4대 3대 단순 위헌 결정한 3명의 의견을 보면은 낙태죄를 지금 폐지해도 법적인 혼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위헌이다, 합헌이라고 한 2분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이 낙태죄, 그러니까 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게 되면은 어제 선고한 즉시 이 법이 지금 폐지되는 거거든요. 이게 효력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낙태가 허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저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의 기본 취지와는 또 어긋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의 낙태는 처벌되는 것이 또 맞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다만 그 시기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들은 그걸 22주라고 이제까지 물론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소견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명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22주 이후로 보니까 그 이전까지가 맞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이런 시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여전히 낙태가 처벌된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법적인 판단이 좀 바뀌게 되는 건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유사한 사례로 작년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좀 비교가 가능한데요. 예.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의 어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규정은 헌법 불합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라 하고 시간을 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법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적용된다고 했지만은 대법원에서 이제 약 4개월 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도 독자적으로 또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 불합치가 선언했지만 이 법은 현재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바뀌기 전에. 예.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어저께 선언했던 그 22주 이내에 만약에 그게 낙태였다. 네네. 그 생각 만약에 판단이 들면은 아마도 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법 개정 논의에서 이제 쟁점이란 것이 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일 텐데, 낙태 관련 허용 범위는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보건법이 규정을 해놓고 있는 만큼의 어떤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보니까 현행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정하는 낙태 기능 사유를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제 헌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뭐 법 개정에 반영을 해야겠다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의 되게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물론 그 법에서도 뭐 성폭력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에는 당연히 낙태 허용 사유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다든가 예. 아니면은 임신을 하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곤란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맞벌이 부부여서 애를 뭐 애를 그렇죠. 키울 수 없다든가. 애가 이미 한 두세 명 예. 있었는데 또 한 명 또 키우기 난다든가. 예.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이거에도 포함시켜라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런 사회 경제적 사유도 좀 포함시켜서 낙태 허용 사유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어저께 입장을 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기존에 있는 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당화 사유를 더 추가하는 예, 쪽으로 또 이제 폭넓게 좀 개정될 활용하자는 거라고 거죠. 좀 예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일단은 법 개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뭐 일부 종교계 같은 경우는 또 폐지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또 그 갈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헌법 불합치 선언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취지는 바꿀 수 없지만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쟁점. 하나는 그 시기를 낙태 허용 시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예. 그 문제랑 어저께도 단순 유언했던 그 소수 재판관들은 그 14주까지는 아무 사유 없이 무제한 낙태가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까지 좀 소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간이랑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대하는 종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시기를 좀 제한하고 좁게 사회 경제적 사유를 주장할 것이고요. 아마 또 이것을 환영하는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사유를 폭넓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좀 갈등 사유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종교계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생명경식 풍조가 또 만연해진 게 아니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인 건데 헌재가 또 보니까 형벌 여부가 낙태 결정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또 실제 형사처벌 사례도 좀 드물어서 자기 낙태죄 조항이 태아 생명 보호를 뭐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얘기하자면 뭐 법이 태아 보호 취지 어떤 법 구실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누군가 저질렀으면 그 사람이 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동일하게 처벌을 받고 이것이 이제 법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낙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처벌되는 어떤 뭐 당사자나 뭐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운이 없다. 예. 이런 어떤 뭐 통속적인 관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개정을 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그 시기라든가 사유를 규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외 없이 좀 엄중하게 좀 처벌되는 그런 어떤 사법당국의 어떤 실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남양유업의 외손녀죠. 이 황하나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사를 좀 받게 되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에 그 지금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 마약 투여 혐의가 그 발각이 되었지만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이제 마약한 것이 이번에 발각이 돼서 지금 뭐 구속까지 된 마당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마약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 투여했는지 여부랑 그럼 그 당시에 수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은 여부, 이제 이 두 가지 쟁점이 좀 향후 수사의 어떤 전망이 아닌가 봅니다. 예, 이게 보니까 황 씨가 마약을 시켰다, 연예인 누가 마약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이분이 이제 마약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이제 기자회견 통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 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연예인 A 씨로 지목된 박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지금 경찰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연예인 A 씨에 대해가 박유천 씨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으로 안 바뀌었어요. 예, 안 밝혔고요. 예. 안 밝힌 다만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경찰은 박유천 씨가 대해서는 입건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입건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거는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A 씨가 박유천이라고 밝힌 적은 없는데 경찰이 입건했다는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럼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강제 수사, 예를 들면은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통신 내역 조회도 가능하고 이제는 이런 거 영장 강제 수사 가능한 상황인데 그럼 최소한의 어떤 혐의점은 입건된 근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그거에 궁금증이 굉장히 생기는데요.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이 예. 과연 황하나 씨가 뭐 연예인 A 씨가 박유천이다라고 진술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경찰 입장에서는 박유천 씨에 대해서 뭐 자발적으로 조사한다니까 아마 예. 조만간 조사할 거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경찰은 연예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인지. 근데 박유천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냥 돌려보내고 향후 조사가 일정이 없다면 아마 동일 인물이 아닌 걸로 또 이제 드러나겠죠. 그렇군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박유천 씨가 입건된 게 좀 약간 석연치 않다라고 하셨던 게 그럼 황하나 씨 한 명의 진술로 보통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예. 어떤 이제 범죄자가 예.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예. 사람이 공범이다. 또 예. 그 사람이 나를 범죄를 교사했다라든가 이런 진술 하나만으로 다른 입건하진 사람에 대해서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그런 말 증거라든가. 외에 예. 뭐 그 당시 뭐 증거가 카카오톡 필요하군요. 메시지를 한 거 있다든가 예. 뭔가 사진이 있다든가 증거가 추가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좀 떳한 게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또 A 씨가 그 박유천 씨라고 경찰을 밝힌 적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앞으로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마 이달 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박유천 씨에 대해서 뭐 더 많은 혐의가 나오든지 예. 아니면은 그 박유천 씨가 이제 소명했듯이 박유천 씨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든지 이거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네. 자, 자. 그리고 이 황하나 씨 봐주기 예. 논란과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대기 발령된 2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상식적으로 경찰이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뭐 이거를 덮는다고 표현하죠. 이거 네. 덮는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과연 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뇌물이 수수됐다든가 아니면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소한도 직무유기라든가 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클럽 버닝썬이 위치한 르 메르디앙 호텔이죠.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전원산업도 그리고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버닝썬에 대한 어떤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척이 될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 유리홀딩스랑 이 전원산업에 대해서 그 버닝썬 클럽에 돈이 좀 흘러간 흔적은 경찰이 이미 파악한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직원의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 돈을 썼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횡령의 혐의에 대한 포착을 했는데요. 예. 지금 압수수색한 이유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많은 돈들이 또 횡령한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세금을 포탈했다든가 더 많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버닝썬 자금 중에 일부를 이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인 린사모에게 경찰이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재가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출석을 좀 하는지 어떤 뭐 과거의 경우에 따져보면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참고인이어서 강제성은 또 없는 거잖아요. 아마 출석할 가능성은 국내에 거주했어도 출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이 되려면은 어떤 최소한의 어떤 범죄 혐의가 포착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정도의 수준이면 아마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고인이라는 거는 그 연관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언론 보도된 것은 뭐 돈 세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포착을 못하지 않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조한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